뉴욕 증시가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감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 여파로 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다우는 0.7% 하락해 결국 종가 기준 만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오름세로 끝났습니다. 기업 실적 호재와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한 점이 호재였습니다. 특히 영국은 1% 가까이나 반등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으로 3주의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10월 인도분 WTI는 1.2% 올라 배럴당 73달러 36센트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9만 건으로 감소하리라는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전주보다 3만 1,000건 감소한 47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이달 제조업 경기 지수가 전월 14에서 0으로 크게 하락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마이너스권을 겨우 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세금 징수 방법이 잘못돼 납세자들에게 64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스페인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일인입니다. 5거래일 만에 겨우겨우 반등했던 뉴욕 증시. 지표 부진을 딛고도 반등을 기술적으로 해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추가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려했던 다우의 만선 이탈이 종가 기준 간밤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실업수당 지표는 다행히 개선됐지만 의외로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의 재정위기 얘기도 들려왔었고 하루 뒤에 발표될 미국의 2분기 GDP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우려까지 여러 악재가 더 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결국에 다우의 만선이 붕괴가 된 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26일 이제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 지금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까지 다시 나오면서 그리고 고용 지표는 개선은 됐지만 결국에는 지금 경기 확장 국면에서 여전히 많은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한 경기도나 우려 캔자스 이제 시티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경기 이제 확장해서 경기 둔화 측면까지 이제 그런 어떤 모습 보이면서 3대 지수 모습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유럽발 이제 어떤 호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고용 지표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뜨거운 M&A도 계속 진행은 됐는데 결국엔 미국 증시를 올릴 만한 어떤 호재거리는 없는 악재 속에서 빠지는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기술적으로 지금 다우 차트를 조금 봤었으면 좋겠었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고용 지표가 괜찮아서 플러스로 출발하다가 장 막판 들어 매물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 차트를 좀 간단히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 증시 지금 다우 지수가 사실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거의 어저께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왔고요. 하지만 어제 이제 오늘 밤사이 6거래를 달면서 이제 음봉으로 끝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래일수로 보면은 6거래일 동안 어제 기술적 반등 잠깐 빼고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왜냐면은 지난주부터 사실 이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네. 1700 그러니까 8월 9일 1700을 찍고 다우지수가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거의 800 가까이 빠진 상태입니다. 네. 이 이후에는 지금 매크로 지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됐는데 2주 동안 연속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의 어닝 시즌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표들은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들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지금 완전히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밑으로 하향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주봉상으로도 지금 60일선을 이탈했고 월봉상으로도 6거래되고 음봉이 나온 상황이라서 네. 사실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상황은 오늘 밤사이부터 이제 잭슨홀에서 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우지수 지금 주봉상으로 딱 매물벽에 걸린 모습입니다. 물론 60일 이평선은 깨진 모습이지만 네. 이 매물벽을 완전히 벗어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금일 밤에 아니면 어떤 세계은행 총재들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 완화 정책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같이 나온다면은 60일선에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국면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경계감은 늦출 수 없는 게 일봉상으로 최근 보면은 지난번 저점이 9,614 정도였거든요. 7월 초반에. 네. 네, 그 저점을 지금 지킬 수 있는지 안 지킬 수 있는지 계속 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전저점 붕괴가 될 가능성까지 열어두셨는데 사실상 뭐 만선의 지지가 될 가능성도 낮게 보았던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종가 기준 만선을 이탈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 지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나마 글쎄요, 이게 또한 발목을 잡지 않을까 3주 연속 그래왔듯이라고 생각했었던 고용 관련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좀 많이 줄면서 괜찮은 모습이었잖아요. 일단 개장 전에 나왔는데 이 결과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 뭐 매주 목요일에 미국에서는 사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하는데 네. 지난주에 원래 50만 건으로 예상보다 확대돼서 발표해서 지난주에 발목을 잡았었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예상이 49만 건,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한 10,000건 정도 줄은 예상치를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장 시작 전에 발표한 수치로는 47만 3천 건, 그러니까 지난주 수성치 50만 4천 건보다 3만 1천 건이 거의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쨌든 호재거리가 됐었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네. 하지만 여전히 어제 발표한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지표도 지금 1963년 이후 가장 최악으로 발표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이에요. 사실 지표상으로는 미국도. 근데 확장 국면에서 신규 수당 취업 청구 건수가 47만 건, 30만 건 이상이라는 건 엄청난 큰 숫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떤 시장의 지난주 대비 호재거리는 맞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까지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엔 지수 하락을 같이 덧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뭐 핌코의 최고 경영자도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아직 안 나아졌다 이렇게 부정적인 코멘트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가 조금 좋아졌지만 지금 여타 다른 지표들이 그야말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 얘기를 하셨는데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보다 더 떨어지면 안 좋아진 건데 얼마 전에 미국 쪽 필라델피아 쪽의 제조업 경기는 그야말로 마이너스권으로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캔자스시티 쪽의 제조업 경기는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요? 예,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는 사실 몇 개 주를 이제 합쳐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쪽의 주들의 합친 거에 대해서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는데 필라델피아는 아무래도 뉴욕 쪽이 좀 많고요. 네. 근데 이전 7월 달이 14였는데 이번 8월 발표치가 0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0 이상을 발표했을 때 경기 확장 국면을 말하는 거고 네. 0 이하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경기 위축 국면으로 들어서는 건데 이것도 지금 지난 대비해서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했고 아직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네. 좀 상당히 더블 D 우려를 더 가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지표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증시에서는 우려감이 더 확대된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고용 지표는 좋았었는데 제조업 지표가 많이 좋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더블딥 우려가 커졌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일각에서는 지금 더블딥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그래서 좀 지표가 부진해도 완만하게나마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각에서는 뭐 루트형 회복세 지금 평평한 면을 지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있던데요. 더블딥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요? 미국 경제에서요. 사실 어제 뭐 누비니 교수가 더블디 가능성에 대해서 40% 정도 이상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네. 이제 그 내용도 있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더블딥은 어제 이제 국내 시장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체크해야 할 것이 그 미국 내에서 4월달에 그 세제 지원 혜택 생애 첫 주택 구입자한테 최대 $8,000의 세제 혜택까지 주는 어떤 그런 혜택이 4월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기존 주택 매매, 뭐 신규 주택 매매, 뭐 주택 착공 거수 이런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4월달부터 딱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정책이 끝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돈을 푸는 정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뭐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어제 발표한 호니그 이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그런 쪽에서 집중해서 이제 경기는 아직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의 지표들이 결국에는 실업률과 어떤 고용 지표 때문에 계속 악화가 되고는 있지만 네. 이것은 그때 정부의 세제 혜택이 끝남으로써 일어나는 단기적인 악재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정말 이 지표 매크로 지표가 사실 9월 달까지도 계속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금 4월 달에 마감된 어떤 그런 세제 혜택이 10월 달부터 한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다시 나오는 지표들에 대해서도 재차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그런 더블 딥에 대한 공포 우려를 좀 벗어나시고 좀 재차 확인 작업을 하신 다음에도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제 혜택 종료된 다음에 어떤 민간의 자생의 힘으로 지표가 좋아지는 데까지는 한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0월, 지금 이제 뭐 8월 말이니까 한 9월 한 달 동안은 역시나 안 좋은 매크로 지표를 좀 봐야 되겠다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하반기 경기 둔화를 대비해서 뭔가 좀 내놓아주면 한 차례 더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앞에서도 기대감이 크다고 얘기를 하셨던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미 간 밤에 처음 열렸고 이것이 언제까지 열립니까? 예, 28일까지 국내 시각으로는 토요일까지 이제 열리는 건데요. 네. 사실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블랙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냉키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도 참여하고요. 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슈퍼 앵고라는 거의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시라가 마사와키 일본은행 총재고 전부 다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실 가장 주목할 것은 FOMC 회의 이후에 8월달 FOMC 회의가 상당히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지수가 계속 빠졌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경기 둔화 우려를 이제 언급을 최초에 했기 때문에. 근데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버냉키 의장이 어떤 사인을 보낼지 주목되는데 사실 조금 더 시장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오히려 버냉키는 특별한 발언을 안 할 것이다 이런 네네. 우려감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지난주부터 2주 동안 계속 안 좋은 경제 지표들 그리고 미국 지수도 계속 2주 동안 거의 연속 하락을 했고요. 네. 오히려 안 좋은 걸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게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이런 시점에서 버냉키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부양책 단순히 국채 매입을 계속하는 거 그런 발언으로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일 밤사이가 가장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도 금일 밤사이 나오는 어떤 버냉키의 발언과 이 잭슨홀 회의 이걸로 인해서 다음 주가 좀 많이 달라질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네. 뉴욕 증시도 오늘쯤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그러니까 하락 출발하더라도 어떤 잭슨홀 회의에 따라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네. 기대감을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밤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는 다오 만선 다시 회복 이런 뉴스 헤드라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입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만 또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이번에 다시 두 번째 나오게 되는 수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JP모건도 이렇게 수정치가 나오기에 앞서서 하향 조정을 했고 시장도 지금 처음에 나왔던 예비치보다도 한 1%포인트 정도 더 떨어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초 이전치도 2.4%였는데 거의 네. 그거에서 100% 떨어진 또 1.2%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거든요. 예. 미국의 근데 사실상 GDP 성장률이 원래 올해 적자로 예상을 했었는데 흑자로 돌아선 것만 해도 이제 다행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히려 그 기대치보다 계속 낮아지니까 그것도 같이 맞물리면서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지금 일어나는 미국 쪽에서는 그리고 기존의 수출 국가의 나라에서 제조업 어떤 그런 거를 살리려는 기반 속에서 이 정도 성장률이면 사실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고 있는데 네. 시장이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전망치를 너무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수정치 1.2%로 오늘 밤에 이제 발표는 되는데 네. 이거보다 만약에 높게 나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동안 1.2%를 가정하고 시장이 더 빠진 거였기 때문에 네. 뭐 잭슨홀과 맞물려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분위기를 다 코너로 몰아놨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버냉키 입이 됐든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됐든 아무튼 간밤의 뉴욕은 그럭저럭 올라오는 모습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유럽 쪽 얘기를 한번 해보죠. 유럽은 보니까 일단은 뉴욕과는 분위기가 좀 정반대로 흘렀던 것 같은데 반등에 드디어 하루 늦게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실적 호재도 있었지만 스페인 악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스페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컸던 것이 스페인 정부가 세금 징수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예. 납세자들에게 거액을 되돌려줘야 된다는 판결이 이제 났는데 거의 64억 8천만 달러라는 거액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도가 좀 유럽 증시가 거의 마감 전에 이제 나온 내용이었고 영국, 프랑스, 독일 거의 이제 영국이 0.9%, 프랑스가 0.7%, 독일이 0.2% 정도 이렇게 상승한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네. 전일 미국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같은 맞물림과 함께 네. 뭐 크레디오 그리콜, 로레알의 예상치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국의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고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사실 그 개장하기 전에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한 거였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고용 지표나 그리고 캔자스 시티업 이 제조업 지수도 나중에 발표되는 것보다 개장 전에 발표됐으면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차이일 뿐인데 이게 얼마나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나 유럽도 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금일도 유럽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잭슨홀 회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등 국면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추세 하락을 다시 갈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더 좋아지니까 유가도 회복을 좀 한 것 같은데 상승폭이 꽤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달러화는 말씀해 주셨던 그 벤 버냉키 입에서 혹시나 추가 경기 부양책 나오리라는 기대 때문인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상품하고 외환 시장 함께 좀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국제 유가는 장중에 2% 이상 상승을 했다가 전날 종가보다 1.2% 84센트 상승해 배럴당 73.36달러로 서부 텍사스 원유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이유는 이제 달러 약세가 버냉키 또 추가 완화 정책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고 그에 반해서 유가가 이제 오르는 이틀 연속 오르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였고요. 네.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 대한 달러 환율이 1.2702달러로 전날보다 0.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도 역시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네. 유로에 대한 달러 환율이 오른 걸로 이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금 가격은 계속 요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시장이 될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전날보다 3.6달러 0.3% 이제 어제는 이제 장중에는 올랐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 하락폭은 계속 작고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수당 1237.7달러로 마감을 했지만 이 금 상품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는 상향 조정이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유가는 한 닷새 연속 내리다가 이렇게 이틀 연속 반등 나온 것일 뿐 유가도 글쎄 이 반등이 어떤 상승으로 턴을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시장 쪽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주말까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글로벌 증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에서 다우는 결국 종가 기준 만선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제조업 지표 부진이 실업 지표 개선을 모두 더 덮었었던 악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스페인에서도 재정 위기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우리장 어제도 뉴욕이 반등했는데도 반등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또 금요일장인데다가 뉴욕의 다우 만선 이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져 있습니다. 전망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어제 또 아침엔 잘 가는 듯 싶더니만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뒷심 부족,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닷새째 지금 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전일 국내 증시가 오전장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1시가 접어들면서 1시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되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전장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원인은 미국 증시가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 약 100포인트가량 반등해서 마감을 한 것이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고, 네. 이 프로그램 매도가 또 출회되자 기관들이 다시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관들이 또 재차 매수에 나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오전장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의 매수가 오후장에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네.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는 공격적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또다시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업종상으로는 이 조선주와 자동차주들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기아차나 현대차 모두 장중 2, 3%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좀 크게 밀리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였고, 네. M&A 설이 또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술업종도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이 건설업종하고 의약품업종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의약품업종들은 이 코스닥이나 테마주들의 이 줄기세포 바이오 관련주들의 급락이 있었거든요. 네, 차바이오엔. 차바이오에는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이고, 이 급락의 여파를 받으면서 의약품업종은 하락률 상위에 링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위치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소폭 하회이긴 했지만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종가지수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네. 전일 어쨌든 60일 선이 약 1731포인트가량에 위치했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소폭이긴 하지만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화학업종과 지주회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로 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네. 시장이 주도주들이 약해지면서 이 인프라주들이 강세를 보인 시점이 대략 5월 말에서 6월 초 국면이었습니다. 네. 이때 6월 한 초반까지의 기술적 반등, 여기까지 이제 기아차나 삼성전기 위주의 반등이 일어났었고, 네. 다시 2차 반등 이 시기부터는 화학업종과 이후에는 또 지주회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네. 조선주 이런 종목들도 같이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이 인프라 관련주들, 통상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네. 최근의 추세는 이 단기 상승 추세대가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5월 초의 급락, 이 1,500포인트 중반까지의 이 급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추세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급락이 아니라고 오버슈팅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단기 상승 추세대는 이러한 모양새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모양새로 그려볼 때 이미 단기 상승 추세대는 이미 한 2주 전에 이미 깨졌다는. 이탈됐을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이탈하고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재차 되밀리고 마는 이러한 양상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는 이 5월 말에 급락을 일시적인 급락으로 해석했을 경우인데요. 네. 이때 오버슈팅이 진행됐다라고 보면서 이제 추세대, 상승 추세대를 그려보는 건데, 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그린 건데요. 네.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상승 추세대 역시 전전일과 전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무너지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그 시장의 반등 국면은 사실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그 기아차나 삼성전기와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은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번 상승장은 이제 화학업종이나 지주회사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 화학업종이나 지주회사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상승 추세는 5월 초의 급락을 오버슈팅으로 해석하든 그렇지 네. 않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좀 깨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 화학업종이나 인프라업종, 뭐 지주사 관련주,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서서히 좀 그 빠져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시장에 기대를 걸면서 네. 이번 하락이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것처럼 일시적인 오버슈팅이고 시장은 다시 복귀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대를 해볼 때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는가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다시 그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수 차트가 아니라 예. 그 종목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의 그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이 기아차입니다. 전일 기아차의 기간의 매수가 그 56만 주나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것은 그 아주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화학업종과 지주회사 관련주들을 단기적으로 그 차익 실현을 해나간다면 네. 그 자금을 또 만약에 현금을 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자금들이 어디론가 그 이동이 되기 마련인데, 그 이동이 되는 것이 이 기존의 주도주들로 이동이 되는 모습들이 지금 서서히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포착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기간에 이 56만 주가량의 매수 역시 그러한 자금의 유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하지만 기아차의 위치를 보면 뭐 제가 미리 이제 추세대를 좀 그려놨는데요. 네. 빨간 추세선이 상단과 하단인데 여전히 하향 추세대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시장의 1차 기술적 반등, 앞서 말씀드린 1차 기술적 반등 6월 초에 형성된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역시 계속 낮아지는 이러한 하향 추세대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결국에 그들이 또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금이 어쨌든 적절한 업종 간의 자금 이동, 비율 배분으로 해서 운용을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예. 없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여전히 하향 추세대 속에 위치해 있는 기아차 같은 종목을 지금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 네. 오히려 하향 추세대를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더라도 하향 추세대를 상향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해 가면서 네.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향 돌파해 나가는 것을 확인해 하면서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그널보다 비우호적인 시그널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것을 벌써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네네. 있는데, 시장의 시그널들이 어쨌든 우호적인 시그널보다 비호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공포 기제가 확산되는 이러한 국면은 트레이딩에 아주 좋은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이런 기회에 보유 종목의 이 손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네. 축소시킬 수 있는 기회들은 시장의 곳곳에 좀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시장의 곳곳에 뭔가 이런 공포 심리가 만연할 때 오히려 더 기회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인 것을 종목 얘기를 통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화학하고 지주회사 그리고 언뜻 중국주도 같은 약간의 오버슈팅을 최근 들어 이끌었던 업종이었었는데 이쪽의 업종군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추세가 이탈됐다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조금 하거나 현금화시키거나 아무튼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될 텐데 일단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오히려 얘기를 조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나 뭐 업종군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네요. 예, 앞서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기회 요인들이 또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는 이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침착한 매매를 할 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시장의 투자자들이 흥분된 매매, 즉,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네. 그 투매 심리도 아직 본격적인 투매가 나왔다라고는 시장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이 투매가 일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회 요인들이 발생이 된다. 이 기회 요인들이 발생되는 것은 시장은 침착한데 종목의 투매가 발생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시장이 침착하다는 것은 기아차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하향 추세대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침착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아차, 시장의 주도주인 기아차가 추세대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타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이 우량주가 급락하는 이러한 국면들, 네. 이러한 국면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전일 나타난 그러한 예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그 LNF의 모습인데요. 예. 그 LNF가 전일 장중에 큰 폭으로 급락하는 예. 일시적으로 3만 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LNF는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는 기업인데요. 네. 이걸 한번 분봉을 통해서 어떤 흥분의 모습이 좀 나타났고 어떻게 시장 기회 국면을 포착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급락하는 양상들이 오전 10시에 34,000원을 찍고 네. 급락하는 모습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때 LNF의 주가를 최근 끌어올린 기관 투자자들은 전원 매도하는 모습들이 장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장중에 기관 동향 같은 것들을 추정 동향 같은 것들을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4,000원에서 3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때 이제 거래량이 폭발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11시 막 지나고 12시서부터. 예. 네. 바로 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거래량이 폭발되면서 3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 0이 많이 들어간 그 가격권은 네.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도를 던지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도대체 어떤 심리고 왜 이때 매도를 던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하락하는 시간 내내, 그러니까 10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던지고 있지 않다가 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거 오늘 하한가 가겠다. 이게 네. 여기서 더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량의 물량들을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이 종목이 약 2-3시간 동안 줬던 이 공포 심리에 짓눌려서 일시적으로 큰 폭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거의 매도를 던지는 겁니다. 네. 이런 기회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오히려 매수에 나서면서 사실 이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어제 차바이오엔처럼 끝까지 밀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차바이오엔의 예도 한번 뒤이어서 한번 네.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이럴 때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3-4%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네. 기존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기존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10중 8구는 손해를 보고 있을 텐데 네. 아니면 수익이 축소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됐을 텐데 네. 이 수익 축소나 손실의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좀 만회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전일 말씀을 하셨는데 차바이오엔의 예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분봉을 봐주실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그러면서 이제 끌어올렸던 주식인데요. 네. 역시 좀 분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바이오엔의 분봉을 보면은 오전에 9시 한 40분경에 9시 40분경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그 급락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네. 이 당시에 이제 그 수급 동향은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아마 추정 물량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때 뭐 12,000원 초반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12,050원, 100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인식하는 투자자들은 이때 저점을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 저점을 찍어야 되는데, 네. 재차 봉이 2개가 나오면서 저점이 더 이탈되고 있죠. 네. 아마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때 리스크 관리에 나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20분간 지켜봤을 때, 네. 20분간 이게 테크니컬적인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 이것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20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저점이 재차 무너지는, 즉 11,850원, 뭐 900원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재차 무너지는 양상들이 나타날 때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이때는 빠르게 손절매에 나서야 되는 뭐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장중 이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 최근 시장에서 네. 상당히 좋은 이 장중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네. 시장을 좀 그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거래할 수 있는 또 네. 경험이 좀 풍부한 네. 이런 그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좀 거래 세워나갈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일반 단기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러한 전략을 그 구사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네, 너무 위험해요.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크게 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일반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다소 리스크가 큰 트레이딩 방법이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현 시장에서는 좀 현명한 전략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거 끝으로 좀 전략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손실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하루 다르고 하지만 들쑥날쑥 하는 와중에 마이너스를 전체적으로 기록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역시 그 누구도 쉽게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섹터도 지금 연속성의 시세를 보이는 그런 섹터도 없기 때문도 아마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난 포트폴리오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조금 만회를 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괜찮은 종목, 뭐 시간은 없지만 종목 명 자체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도 같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종합해 주십시오. 예,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국면일 때, 공포기제가 좀 확산이 되면서 기회의 영역은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기회 영역은 분명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이전에 틈새 시장이 별로 없는 아주 촘촘한 시장이었다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은 틈새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틈새를 이용해서 보유 종목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포먼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네.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락앤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락앤락은 이 플라스틱 밀폐용기 제조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그 유리 제품이나 이제 생활용품들로 생산 품목을 좀 많이 다양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의 해외 매출이 한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이 중국 매출이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 중국에서 과거 3년간 연평균 7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일봉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최근 시장에 걸맞지 않게 락앤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예. 이 오버행 이슈, 2대 주주의 지분 매각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오버행 이슈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 이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는 모습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주가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이 발생이 됐는데 네. 다음 날 역시 주가 고점 부근에서 전일 고점 부근에서 그 십장일봉을 형성을 했고 전일 안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시장의 오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데 거래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평소 거래량의 한 절반 정도로 크게 위축이 됩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매도 던지는 투자자들 그만큼 급감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 매도 던지는 사람이 그만큼 급감하게 되면 매수자 우위 국면에 주가는 형성이 돼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좀 짧은 경기 파동보다는 긴 경기 파동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 화장품 제조회사들이
중국에서 크게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네. 이 락앤락 역시 주가는 앞으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손절가는 30분봉상 이전 고점권역인 34,500원을 설정하고 네. 목표가는 이전 고점권역인 42,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35,500원 부근에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시장 대비 굉장히 앞으로도 견조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 이미 좀 올라서는 락앤락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27일 금요일 이슈는요, 오늘 서울현대신문, 서울현대TV의 보도국에 있는 기자 함께합니다. 서은영 기자 나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3일이었죠. 코스닥 상장사 네오세미텍이 결국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정리매매가 이미 한 2거래일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데, 2거래일 만에 무려 4천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때문에 정말 눈물의 네오세미텍이다. 이런 형용사가 딱 지금 걸맞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네오세미테크 상장 폐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런 현실까지 오게 된 데는 역시 우회 상장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좀 신규 상장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검증 방식이 아주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번에 네오세미테크 상장 폐지 결정으로 좀 아주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회 상장 제도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이를 토대로 제출된 서류가 우회 상장 요건에 맞기만 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상장이 승인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리고 벤처기업 특례 조항도 코스닥 퇴출 기업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는 벤처기업을 합병해서 우회 상장할 경우에는 자기자본 이익률을 5%로 당기순이익은 10억 원 이상으로 통상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부실기업 양산에 좀 악용될 만한 제도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네오세미텍처럼 이 부실기업이 결국 우회 상장해서 투자자들의 속을 끓인 경우가 많았나요?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6년 우회 상장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어제까지 상장 폐지 예정인 네오세미테크를 포함해서 총 16곳이 코스닥 우회 상장 기업으로서 또 증시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네. 이 기간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수가 164곳인 점을 감안하면 네. 코스닥 상장 폐지 기업 10곳 중 한 곳이 우회 상장 기업이었던 셈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물적 분할에 나선 코스닥 기업 123곳 중에서 28개사가 우회 상장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상당수가 기존 사업을 물적 분할을 통해서 헐값에 팔아버린 셈입니다. 또 이 경우 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좀 아무래도 손실이 떠안겨질 수밖에 없는 셈이죠. 네, 네오세미텍 상장 폐지 파장 결국에는 허술한 우회 상장 제도가 화근이었다 이런 말씀이셨고 지금 코스닥 쪽에 상장 폐지된 10곳 중에 한 곳이 결국 우회 상장 기업이었다라는 결론까지 통계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어떤 논의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감독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건 질적심사 강화 지정 감사인 도입인데요. 네. 일단 질적심사 강화 수단으로는 우회상장 심사위원회 설치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감사를 좀 꼼꼼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회상장 기업들도 신규 상장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감사인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새로운 감사인으로부터 또 감사를 받아야 할 전망입니다. 네, 그래요. 뭐 부실 상장 책임도 묻고 제도도 조금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방중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전격적으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뭐 중국을 지금 들어갔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뭐 그 전용 열차편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자, 문제는 중국을 가긴 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왜 갔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중국을 공식 방문한 지 4달도 채 되지 않았고요. 특히나 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라는 아주 뭐 큰 손님을 안방에 모셔놓고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국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목적으로는 북핵 6자 회담 재개 논의, 천안함 사태 후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한 경제난 타개, 또 3남 김정은 권력 세습 협의, 신병 치료, 접경 지역 투자 유치 및 수혜 현장 파악 이런 것들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좀 후계 문제에 대해서 좀 가장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3남 김정은이 동행을 했느냐 뭐 이런 여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지금 다음 달 초에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좀 권력 승계를 좀 아주 확실시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속에서 좀 중국에 가서 좀 상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육자회담 재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뭐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좀 북핵 문제와 경제난 타개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을 것으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네. 이번에 좀 어떤 루트로 움직였느냐, 뭐 이게 어제 밤에 좀 뒤늦게 좀 알려졌는데요. 네. 창춘 지린 투먼에 있는 창지투 선도구 개발 지역 중 하나인 지린시를 첫 목적지로 잡았거든요. 네. 이 지린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이곳에서, 김일성 전 원수가 이곳에서 수학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북한에서는 약간 성지로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좀 여기를 방문했던 것 자체가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좀 경제개발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피폐해진 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었느냐, 뭐 이런 네. 관심도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금 뭐 방중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한 손님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방문을 했더니 주인이 북한으로 가서 지금 손님이 한 차례 더 기다릴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뭐 하루 더 예정보다 하루 더 북한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보도가 방금 들어와 있네요. 어쨌거나 지금 뭐 이래저래 중국 뭐 우다웨이 육자회담 대표도 역시 우리나라 방문한 데 이어서 또 뭐 북한도 가고 이렇게 주요 핵심 인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 한반도 정체가 지금 심상찮게 흘러가고 있고 중대한 국면에 맞닥뜨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도요, 꽤 중요한 인물을 만났죠. 볼리비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방한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야말로 양의 그 정상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 리튬 개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기업이 내년도부터는 볼리비아 리튬 개발에 전격 참여하기로 결정 이미 났죠? 네, 그렇습니다. 뭐 리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자원개발 경쟁에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이렇게 개발권을 따냈다는 것은 상당히 뭐 엄청난 쾌거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결을 좀 따져보자니 뭐 우리 측이 좀 아무래도 좀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그런 좀 패키지들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패키지 전략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 우리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전에서도 굉장히 뭐 성공을 거두게 한 아주 비결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좀 살펴보니까 그냥 단순히 개발권만 따낸 것이 아니라 그런 아주 핵심 기술 이전이라든지 인재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측이 지난 25일 여러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만찬 간담회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을 또 이 리튬이온 전지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 시설을 갖춘 LG 화학연구소 생산 공장으로 추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때 뭐 이상드 의원이 밝힌 바대로 또 과거와 같이 선진국이 후진국에 가서 투기적 목적으로 돈만 벌고 떠나는 게 아니라 네. 현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뭐 이런 필요성을 좀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아무래도 볼리비아 측에 좀 관심을 모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현 정부의 자원 외교가 이래저래 탄력을 좀 받는 분위기가 된 것 같고, 이번 볼리비아와의 MOU를 계기로 해서 일본과의 어떤 리튬 전지 1위 싸움도 더 치열해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 IT 시장의 키워드가요,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태블릿 PC로 바뀔 전망입니다. 애플의 아이패드도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이제 곧 있으면 갤럭시 탭이라는 태블릿 PC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태블릿 PC의 어떤 시장 파이 자체가 노트북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면서요? 네, 뭐 IT 기업들이 계속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뭔가 욕구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양상인데요. 네네. 지금 뭐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톱과 노트북 PC로 양분됐던 그 PC 시장에 아주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뭐 IT 기업과 시장조사 업체들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태블릿 PC가 조만간 랩톱을 구식으로 만들고 최강의 컴퓨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2012년부터 태블릿 PC가 랩톱보다 많이 팔리고 또 2014년까지 태블릿 PC 사용 고객이 랩톱보다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한간에서는 올해에만 1000만 대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장밋빛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언제쯤 이 국내에서도 태블릿 PC 시장이 활성화될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출시가 이어지고 내년에는 아주 뭐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프리미엄 태블릿 P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애플사가 계속 주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을 SK텔레콤을 통해서 연말까지 올해 9월에 출시를 하기로 했었죠. 연말에는 10인치 화면을 탑재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태블릿 PC로 아주 이렇다 할 제품이 없기 때문에 갤럭시 탭이 좀 출시가 되면 아무래도 아이패드의 대항마로 좀 나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KT나 우리 국내 LG전자 뭐 이외의 그런 중소업체들도 이미 태블릿 PC 선보이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네. 세계적인 IT 업체들도 이미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태블릿 PC의 어떤 경쟁이 당장 9월부터 후끈 달아올 것 같습니다. 아까 KT도 얘기하셨는데 KT에 대한 지금 가칭이긴 하지만 올레패드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설경제TV 보도국 서은영 기자 함께 해봤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악재의 연속이네요. 계속되는 경기 불안이 뉴욕 증시를 엄습했습니다. 많이 걱정했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면서 고용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늦춰주었었는데요. 예상외로 캔자스시티의 제조업 경기 지수가 경기 위축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인 0에 머물면서 급락했습니다.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에 스페인 재정 위기 소식까지 겹치면서 이래저래 뉴욕은 결국 다우가 종가 기준 만선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는데요. 오늘 밤에는 드디어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하향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조금만이라도 좋게 나오면 기술적 반응이 다시 한번 나와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잭슨홀 미팅에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우리 금요일장인데 뉴욕의 다우 만선 이탈 별로 분위기가 좋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초반까지는 말이죠.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출발 센 증시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